가게 돼서 얻은 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사이에서 살다 보면은 갈등이 일어날 적에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사이 해결되지 않은 징그러움이 그 어디서 얻는가 생각해 보시고, 배우자의 관계 도표에서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벤그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산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파괴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세대 간에 들어간 파괴적인 패턴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또 어떤 징그러움을 내가 계속 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현재 나의 모습, 또 부부간의 관계를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는 이 벤그램을 그려보시게 될 것입니다. 결혼 전에 이것을 하실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남편과 아내가 소비 패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술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술에 들어가는 돈은 아끼지 않습니다. 아내는 집안을 예쁘게 꾸미고 집안에 그 가구를 넣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남편은 차를 사고 오디오를 사는 것에 굉장히 돈을 아끼지 않고, 아내는 그 옷을 사든가 장식을 사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은 벌면 그 예산 이상으로 쓰기를 원하고, 아내는 예산 안에서 써야 된다고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파워, 권력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녀 양육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은 남편과 아내가 양육할 적에 반대 방향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면 자녀는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가 노라고 말했으면 아내도 같이 노라고 말해주면은 자녀는 이것은 안 되는구나라고 아는데, 아버지가 노라고 말했는데 어머니가 예스라고 말하면 다음부터 자녀는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부모한테 가서 먼저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혼동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양육 패턴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되는 것인데 하신 경우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냥 부딪히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결하려고 드신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밖으로 나가야겠든가 같이 하든가 이러면 참 좋을 것이다. 사회적인 친밀감이 있다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논다 그러면 서로의 취미에 대해서 존중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난할 경우에는 서로가 불편해질 것입니다.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부모 관계, 처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문화는 굉장히 남성 위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또 여전히 많이 변화하기는 했지만, 또 어떤 경우 반작용으로 또 요새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장인과 그 사위의 관계 문제가 더욱더 대두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패턴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용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같이 벌어서 한 통장에 넣고 쓸 경우에도 용돈을 다르게 분리할 적에 그 남편한테 30만 원, 아내한테 30만 원 주면 남편은 30만 원이 한 달에 가기 전에 다 없어지고, 아내는 그 30만 원 열심히 저축을 해서 그것으로 선물도 하고, 그런데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후 계획도 언제 은퇴할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남자들은 보통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고 아내는 여전히 도시에 남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질이나 성격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노 패턴도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계속해서 분노할 적에 소리를 지르고 던지고 이렇고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순간 남자들이 소리를 질렀고 아내는 참는 유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어머니들 딸한테 이제 너도 같이 분노하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참지 말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분노 패턴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저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가 나서 거기서 표현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패시브 어그레시브 패턴인 것입니다. 이것은 더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남편의 분노를 아내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녀에게 또는 다른 데 가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쇼핑 가서 아이 쇼핑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쇼핑할 적에 돈 없어서 또 프레셔 받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노 패턴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무조건 참았기 때문에 그것이 한의 문화로 뭉쳐진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할 적에 예의 있게 요구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그것이 싫습니다라고 왜 싫은지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분의 공통점이 많은 부분에서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겪든가 이혼하는 부분이 이것이 점점 커져갈 것이다. 결혼할 때 커졌던 것이 줄어드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좋은 관계, 친밀감과 모든 것을 신앙이라든가 인생의 깊이가 가면서 커져가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커져가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늙은 부부를 보면서 닮아가네요. 닮아 보이네요. 남매 같네요. 그리고 귀엽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부간의 관계 도표를 보기 전에 가계도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네모로, 아내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했습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그냥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나 갈등이 일어나든가 죽으면 이제 끝나는 관계가 되겠죠. 남편과 아내가 처음에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뱅그램에 속해서 행복했는데 어느새 그것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다면 남편은 친밀감이 깨지게 되면 인간은 친밀감 없이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대감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 연대감은 아내는 대체된 배우자 로 넣습니다. 이것이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남자친구일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은 여자친구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물건, 중독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중독을 일으키든가 우상숭배가 일어나든가 다른 물건에 대한 중독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다. 대체된 배우자를 갖게 된다. 그것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그런 관계 중독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사 명예욕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리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결혼에 머무르는 이유는 이혼하는 것보다는 결혼할 제도 안에 있는 것이 더욱더 우리의 캐리어를 갖기 위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머무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이혼하든가 그냥 살든가 하겠죠. 문제는 자녀가 태어날 것입니다. 요새는 하나나 둘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더 많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에 대한 실망감, 친밀감이 깨진 것에 대한 대치된 것으로서 자녀를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도 자녀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택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자녀를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자녀를 택할 적에는 이 사람은 어머니의 감정을, 이 사람은 아버지의 감정을 자신들이 흡수하게 되고 또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체된 자녀를 쓸 적에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자기가 가장 닮은 사람 아니면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랑 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많아가지고 나눠서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부담감을 주든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감정적인 근친 상관이라고 말합니다. 코디펜던스, 병적 상호 의존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의논해야 된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의논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내가 자녀한테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자녀에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쪽을 옹호하게 되고 또 다른 자녀는 그쪽을 옹호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감정을 흡수하게 되면서 자신의 세대, MZ세대, 밀레니엄 세대 이 감정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세대의 감정, 이건 한 세대, 이건 다음 세대인데 그 전 세대의 세계관, 감정, 취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되면서 건강하게 자기답게 사는 삶들을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있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 총명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가장 출세하고 갖춘 사람이 가장 많은 그 집안의 자원을 쓰게 되고 후원을 받게 되고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부모 대신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장남일 수도 있고 장녀일 수도 있고 또 가장 똑똑한 차남, 차녀가 될 수도 있겠죠. 또 그중에는 문제아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저렇게 잘 받았는데 둘째는 관심 받게 되니까 문제가 돼서 바깥에 나가서 관심을 얻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는 보통 people pleaser입니다. 사람들, 어른들한테 그들을 즐겁게 하는 법, 집안에서 말을 잘 듣는 것들을 하게 되고, 둘째는 첫째가 그런 것에 누리는 것의 혜택에 그 반작용으로 나가서 남들한테 문제를 남들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유능할 수도 있겠죠. 문제를 대신하는 둘째도 있습니다. 첫째보다는 둘째가 문제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바깥으로 나돌기도 하고 남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막내는 에스코트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막내라는 이유로 사랑받고, 여기는 자기가 사랑받고 책임감이 있다면 여기는 사랑받고 책임감이 없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희생양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일이 잘 안 됐을 경우 뭔가 원망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분노의 해소구가 필요할 때 자녀가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잃어버린 아이, 그러니까 러스트 차일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드는 것이다. 이미 충분한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살다가 보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성인 아이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역할들을 우리는 하다가 결혼을 하면은 다시 이 역할들을 여기에 들고 온다라는 것이다. 이 공통점을 볼 때 처음에는 우리가 결혼할 적에 좋은 점을 보게 되지만, 생활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랐던 환경에서의 어린 시절에 그 역할들을 결혼 생활에 들고 오게 됩니다. 이 성인 아이는 너무 성취적인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뭐든지 잘하려고 듭니다. 집안에서 기대기 때문에 잘해야 되고, 집안이 가난하니까 내가 성공해서 잘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잘하려고 듭니다. 대표적인 예는 클린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은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한 상태에서 그 남편과 헤어지고, 또 3살에 재혼했을 때 그 계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했고, 똑똑했었고, 공부도 잘했고, 대통령이 되었고, 성공했습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 성인 아이들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실패하고 좌절할 적에 자신이 지니고 있던 내면의 문제들을 드러나게 된다. 빌 클린턴은 그때부터 그 관계 중독, 섹스에 대해서 스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는 가서 남편한테 이혼하자가 아니라 상담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에 머무르는 것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자신의 정치 생활에 더욱더 도움이 돼서 머물렀든지 어떻든지 그들은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Overcoming the Dark Side of Leadershi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도자 어두운 부분이다. 많은 지도자들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돼 이런 엮이는 가정, 이것들은 성공의 자료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었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더어치버도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형제 중에서 가장 못나고 자아산 가족의 관심들을 적게 받아서 지지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족 중에 쟤는 제일 못해, 머리가 제일 나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 머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큰 사람한테 줬던 그 관심이라든가 사랑을 줬다면 충분히 발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데, 환경에 의해서, 인간관계에 의해서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발달되었다가 성공했을 적에 오히려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경우도 있고, 평생을 문자로 살고 찌질이로 살고 희생양으로 살고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면 이 역할들은 결혼 생활에서 들고 들어옵니다. 막내는 맨날 자기는 사랑만 받았었고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부가 둘 중에 하나가 막내 기질을 다 들고 상대편 보고 다 하라 그러면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누가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관계 도표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부부 사이에서 정서적인 이혼, 감정적인 이혼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감정을 남편이 슬럼프를 동안 안 하는 자녀한테 옮기게 되고, 자녀는 그 감정 때문에 결혼에 대한 행복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고, 아버지와 갈등이 있는 딸들은 늘 남자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증오와 불안감, 미움 때문에 결혼했을 경우에 남편에 대한 그런 감정을 깔고 살게 된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기가 준비되는 스탁과 같이 쪼아대는 경우에는 늘 내 어머니가 늘 아버지한테 학대받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했었더라. 그걸 보고 자랐던 아들이나 딸들은 분노했다면 늘 딸은 자기 남편도 그럴 거란 무의식적인 그림을 갖고
싸움에 있어서 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수탉이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엄마를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폭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18이 됐을 때 군대에 지원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되고 땡스기빙이 돼서 돌아올 적에 여전히 늙은 아버지가 늙은 엄마를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처음으로 놀랐고 그리고 신고도 못했습니다. 창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결혼을 3번을 했는데 60이 됐을 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60이 되는 동안 군인으로서 살 동안 결혼을 3번 하면서 늘 영주권 없는 여자들이랑 결혼해주고 그 여자를 구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이혼으로 끝난 결혼이 되고 말았는데 그때 60이 돼서 고백하기를 나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구타받을 적에 내 아버지부터 구타받을 적에 내 어머니에게 미안해서 구해주고 싶었는데 내 어머니를 구해줄 수 없어서 군대를 가서 문제를 피했고 그 다음에는 영주권이 없는 불쌍한 경제적인 여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내 어머니 대신으로 구해주기 위해서 그들과 결혼했었고 내 결혼도 망가졌습니다. 60이 돼서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엮이는 가정에선 부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자녀의 결혼 생활에도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 속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강지처를 구박하면 3대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깨어지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안 되고 내 자녀의 자녀도 그 후유증 안에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게도 내려오는 패턴인 것입니다. 엮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대치된 배우자가 있고요. 성취 지향적인가 미발달 성취가 닿지 않는 어린이가 있고 분노의 패턴이 4가지 분노의 패턴이 있고 성인 아이가 있고 자녀가 부모가 돼서 부모 대신 돈을 일찍부터 가정생활에 뛰어들어서 가장이 되기도 하고 어머니 일을 하기도 하고 신경공부 환자나 정서적인 이혼이라고 가족 간에 경직된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부인하고요. 거짓과 거부가 만연되어 있고 친밀감의 공백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기분, 견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반은 수치심에 두고 있으니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가더가 말한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남을 신뢰하지 말고 믿지 말고 말하지 말고 느끼지 말고 입 다물고 살고 자기 집안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권위에 대해서 질문도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 상사가 자기를 부르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왜 불렀을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아니고 그냥 가서 알아보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해서 불렀지? 라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자는 항상 희생당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엮이는 가정이 있으면 숨기는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엮이는 가정의 다음 말은 숨기는 가정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입니다. 모든 가정은 다 엮이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고 온전하지 않은 존재고 우리는 죄인이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가족들의 욕구가 정상적으로 충족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고 협동적이고 진실성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고 정확한 의사를 전달합니다. 여러 가지를 동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다. 콜린스는 대하고 듣는다. 서로를 옹호하고 보조하며 지지한다. 남들을 존경하도록 가르친다. 신뢰감을 발전시킨다. 책임감을 나눈다라고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엮이는 가정이 어떤 것이 엮이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 나 자신의 남은 생에 또 다음 세대에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엮이는 가정 이런 불완전한 것을 바꾸는 사람, 그것을 트랜지셔널 퍼슨이라고 말한다. 트랜지셔널 퍼슨이라는 것은 전환기의 사람,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먼저 제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가정에 어떤 엮이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나라면 나는 누가 엄마나 아버지나 어떤 면에서 엮이는 가정에서 코디펜던스 돼서 지나친 부담으로 인해서 부모 세대 관념을 내 인생에 계속해서 들고 살고 있는가. 내 인생 간의 어떤 부분은 내 것이 아니라 어머니 거, 아버지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특별히 내 어머니,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전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도 알아야 된다. 내 어머니의 할머니, 할아버지, 내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내 어머니의 그 이모나 삼촌, 여기 안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랐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꾸 대화를 시작하다 보면 잃어버렸던 역사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되게 핵가족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지만 사실은 이 위에 있는 배우자들을 알아야만 내가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았을 경우에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고혈압, 당뇨, 어떤 집안은 고혈압, 당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집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고 이 집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집안은 고혈압과 당뇨인데 늘 중풍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집은 심장마비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유방암이 유전이고 어떤 집은 대장암이 유전입니다. 이러한 병리적인 문제들은 형제들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난 어머니, 아버지 그 위에 부모들 이모라든가 삼촌이라든가 고모라든가 사촌 관계들을 보면서 병리적인 문제들도 알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유전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면서 나의 노후도 어떻게 끝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들, 병리적인 문제나 습관의 문제나 음식의 문제나 분노 패턴의 문제나 돈의 문제, 소비의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꿔야 될 사람은 남이 아닙니다. 납니다. 둘이 같이 살다 이것이 커져가면 좋은데 이것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 보고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남편도 아내 보고 바꿔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아무도 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나도 바꾸기에 힘이 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늘 아침마다 퉁명스럽게 말했던 말들을 좀 더 굿모닝하고 사근사근하게 말할 적에 이것은 내 태도를, 말을, 행동을 바꾸는 것을 함으로 해서 상대 변화를 유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한테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해도 소용이 없지만 내가 남편한테 친절하면 그쪽도 열의 하나는, 열의 둘은 친절하게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바꾼데 내가 뭘 바꾸느냐, 내가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형성되어진 존재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꿉니다. 아침 음식을 먹는 것도 늙어갈수록 남편이 점점점 쩝쩝쩝쩝거리고 먹어서 듣기 싫다 그랬을 적에 한 번 더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좋게 봐주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나중에 무감각해지든가 어쨌든 좋은 점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엮이는 가정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 문제를 인지해야 되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무엇이 좋으냐? 나의 남은 날들이 노년이 좀 더 좋은 관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과거에 상처를 입었던 것,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누구들한테 입었던 그 상처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가계도에서 나의 모습을 얻을 적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을 얻게 됩니다. 양측 가계도에서 드러난 세대 간의 파괴적인 패턴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짐꾸러미를 지고 계속 살아가면서 왜 이런지 그리고 나중에 자기에 대한 혐오감을 생기게 됩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까?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반응할까? 좀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가서 나를 바꿔주시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좀 더 나은 인간관계에서 잘 늙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50이 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인간관계도 50이 됐을 때 가게 돼서는 나의 모습을 찾아볼 것 같으면 좀 더 나은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내 자녀에게 엮이는 가정의 현상들을 많이 주었더라면 나도 모르게 주었더라면 이제부터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할 수 있도록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